법적 채무조정제도. 이거는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채무조정 제도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률 제목이 채무자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이 법에 근거해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채무자회생법은 통합도상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이 되었고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도상법 제정 후에는 이전에는 이제 파산제도는 그래도 일부 작동이 됐었는데 정기적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있을 경우에만 이런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었죠. 근데 이 정기적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경우에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 통합도상법 제정 후에 정기적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도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가 아니라 채무조정이 가능한 개인 회생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이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이 통합도상법 이후에 제정 이후에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그 비영업자인 개인이 경제활동 중에 자신의 변정 능력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을 한 결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게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빌려서 도저히 이제 상환 가능이 없어진 상태. 그리고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정리를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이제 개인 파산 절차고요. 근데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면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의 신청에 의해서 면책 신청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 또한 법원에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면책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파산 절차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개인 회생 절차인데 보시면은 진짜 복잡하죠. 이게 절차가 사실은 간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또 선고를 받고 또 선고 받은 이후에 또 이렇게 쭉 그 다른 절차들이 파산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파산 기각이 아니고 파산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해서 파산 절차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산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파산 절차가 종결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채권자 집회도 하고 파산관제인이 재산관리 조사도 하고 했더니 이 그 재산조사상에 이거는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이 재산이 아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숨겨진 재산이 많다. 뭐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파산 절차가 폐지돼 버립니다. 선고는 받았지만 폐지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면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파산 절차를 종결을 하고 원만히 종결을 하고 그리고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파산 절차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면책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이 법적 채무 조정을 이렇게 완결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면 심사를 하고 서류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 그러면 또 법원에서 보정명령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채무자를 불러서 채무자 신문도 하고요.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파산 절차, 파산 선고를 하는데 파산 선고 전에 예납 명령을 먼저 하거든요. 이 수수료 등의 돈이 듭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런 돈을 먼저 예납 명령을 통해서 비용 예납을 해야만 파산 선고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거든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재산 조사를 그때부터 하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최대 선고까지입니다. 면책까지도 아니고요. 파산 신청하고 이렇게 예납 명령하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서 이제부터 파산 절차가 시작이 된다라고 법원에서 선고한 데까지만 10개월이 걸립니다. 서류 한마디로 서류 심사만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일 그 긴 법원이 이게 전국의 법원마다 다 조금씩 틀린데 제주지방법원 같은 경우가 10개월이 걸린다. 거의 1년이 걸리는 거죠. 신청하고 선고까지만 1년이 걸린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선고 이후에 다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파산이 종결이 돼서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데까지 또 추가로 1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주에서는요, 이렇게 도저히 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데 이 빚의 무게 때문에 새 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 채무자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소한 27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2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사실상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고 채무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해서 이런 법적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2년 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러는 사이 채무자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사실은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회생 전문 법원이 있죠. 그래서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접수부터 그리고 또 면책을 받는 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회생법원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 파산부터 면책까지 이런 법적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서울회생법원은 이 파산회생,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데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생법원을 서울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 법원들이 서울과 달리 파산 신청부터 면책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각기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이 그 전문 회생법원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 파산 신청부터 면책을 받는 기간을 최대한 신속하게 다른 지방 법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생법원,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의 설치를 좀 확대하는 법안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다른 광역 단체도 이런 그 회생법원의 도움으로 법적 채무 조정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받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의 경우는 뭐 인천지방법원은 지금 보니까 선고까지 파산 접수하고 선고받는 데까지만 해도 7개월이 걸리고 또 면책받는 데까지 14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인천과 제주가 지금 아주 심각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왜 이렇게 지방 법원마다 이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이렇게 제각기 시간이 걸렸는가? 그리고 또 어느 지방 법원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류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 서류 신청 양식 자체가 이 지방 법원마다 다 틀렸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절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파산 관제인 제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선고를 하기 전에 그 수수료를 예납을 하고 나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법 시행 초기에는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선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다른 채무자 회생법 제317조에 의하면요. 파산 선고와 동시에 만약에 이제 이미 재산이 너무 없다. 이거 조사할 재산도 없다. 이미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취약계층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해야 된다. 파산 그 종결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 폐지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초기에는요, 그 취약계층의 경우는 파산 신청을 하고 서류 심사에서 보정명령을 하고 뭐 대충 이 정도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파산 관제인이 재산 조사를 하고 채권자 집회를 하고 이런 모든 파산 절차를 일단 생략하고 바로 동시 폐지해버리고 면책 신청으로 넘어가서 파산 신청부터 면책 신청까지의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면책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참여정부 때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당시에는 채무자의 새 출발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 통합도상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 신파산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신파산제도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 파산의 문턱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그래서 채무자 우호적인 이런 통합도상법에 자꾸 태클을 거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또 때맞춰 정권의 성격도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했죠.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보다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려고 일부러 이 통합도상법을 악용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국민을 의심하는 눈들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세해지자 파산 관제인 선임하는 것을 아예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파산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조금 이제 파산 절차에서요,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라고 이제 이 파산 그 신청부터 이렇게 그 면책 신청 그리고 면책 결정 될 때까지 재산 조사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은 이 채권자들한테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환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 채권자들한테 갖고 있는 재산만큼은 갚는 거죠. 근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진짜 다 털어서 갚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빚을 최종적으로 그러고도 남은 빚이 있어가지고 이 빚도 원래는 갚아야 되지만 이 빚을 면책 결정을 받는다곤 해도 그래도 길거리에 나앉아서 이렇게 새 출발한다는 게 사실은 이거는 너무 가혹하고 사실 그 국민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너무 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산 절차 과정에서는요, 압류금지 재산 범위 내만큼은 이렇게 환가를 하지 않고 그 정도는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그 초과된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된 재산만큼만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한마디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자동차는 장애인용 경차 요 정도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예금은 185만 원 이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생활비 정도는 그 압류금지 재산으로 간주해서 그 정도는 바로 이 185만 원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여기 채권자한테 이것도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도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요. 그 이제 150만 원까지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전액 보험 보장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배, 주거비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그 압류금지 임차 보증금의 그 범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11조에 의해서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지역마다 이제 주거비 차이가 있으니까 시행령에서 이 지역에 따른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비 인정 금액을 좀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이런 데는 4,300만 원, 그 뭐 2,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보호받을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치사하죠. 서울시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만 그 보호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빚 갚는데 다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전세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를 빼서 월세로 옮기고 남은 돈을 다 채권자들한테 배당의 형태로 이렇게 빚 갚는데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비 현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훨씬 그 높은 금액을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채무자 회생을 위한 법적인 채무 조정 절차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이런 이, 뭐랄까 이 채무자의 재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해줘서 안정적인 생활 그렇다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여준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의식 주잖아요. 먹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몸 누일 곳 정도는 이 법으로 어떤 형태의 이 상환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 압류도 금지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정도를 이렇게 압류금지 재산의 그 면제 금액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은 돈만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이게 참 많이 앞으로 바뀌어야 될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빚 못 갚고 사는데 너무 멀쩡하게 사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이 압류 금지 재산 범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파산 신청부터 그리고 파산 선고 그리고 면책 결정 이 과정에서 이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고 개인 파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파산 신청 자체가 굉장히 큰 마음의 장벽으로 다가와서 파산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추심당하다 보니 결국은 새 출발하지 못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채무 조정 자체가 잘 안 됐을 경우 그래서 새 출발 지원이 사회적으로 잘 안 될 경우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조금만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다 보면 그 사회 자체가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이런 그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거나 이런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를 이렇게 막 지나치게 인색하게 만들어 놓는 게요.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경우에도요, 소득도 이제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금도 한 185만 원 정도 6개월 생활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185만 원 정도가 소득이다 그러면 이제 전액이고 그리고 18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도 이제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이 이제 초과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300만 원이 소득이다 그러면은 185만 원이죠. 근데 원래 한 400만 원 정도가 소득이다 그러면 압류금지 금액은 소득의 2분의 1. 그래서 절반 정도는 금지 된다. 압류를 못한다. 요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사실은 근데 이게 압류 금지의 그 범위지 600만 원이 초과된 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파산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소득은 높은데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그리고 재산은 거의 없고 이런 상태라면 또 사실 아주 예외적으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도 이 계산식이 좀 있어요. 계산식에 따라서 압류금지 금액이 일정하게 있고 그 이상은 사실 빚 갚는데 써야 되는 거죠. 물론 대개의 경우는요. 이렇게 소득이 높으면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 회생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은 이제 그 소득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일 때 개인회생 신청을 보통 하고요. 소득이 있기는 하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이런 식으로 법적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면책을 그다음에 이제 파산을 이렇게 절차를 쭉 진행을 하고 파산 이 종결이 되고 나서 면책을 신청할 때는 이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면책 불허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의도적으로 숨긴 재산이 있다거나 뭐 그리고 파산 원인 자체가 조금 건전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는요. 면책 불허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파산 면책의 경우는 7년이고요. 회생 면책의 경우 5년 이내에 회생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 불허가 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면책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비면책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세금은 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이 아니다. 예, 세금은 어쨌든 이 면책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세무 당국에서 아예 이 세금 자체를 손실 처리, 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없애지 않는 이상 이 법원의 이런 채무조정 절차에 의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조세하고 비슷한 벌금, 과태료, 뭐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뭐 이런 등등이 다 비면책 채권이고요. 그리고 뭐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이다 등등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